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2022년도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자격증은 어떤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의 특징, 그리고 이제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안내와 회계 기초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 안내는 전산회계 운용사는 급수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이제 3급 자격시험과 관련된 과정에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겠죠. 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시험을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시험은 어떻게 이제 응시하는지에 대한 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시험을요, 이 기관에서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1년 동안 언제 이렇게 시험을 볼 건지 정기 시험 일정을 이제 공지하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은 상시 시험 제도입니다. 그 정기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이 있다면 그 날짜를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장도 매번 이제 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 시험 제도고요. 정기적인 시험 일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정기 시험 일정에 내가 개인적인 일정이 안 맞으면 시험을 놓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주말에도 시험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저녁에도 시험이 있고 뭐 오전에도 있고 다양하게 시험이 제도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시 시험 제도가 꽤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필기와 실기를 같은 날 같이 봐요.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 한 문제로. 그래서 필기는 전체 점수의 뭐 30점, 100점. 실기는 70점, 100점. 두 개 더한 100점 만점 시험이고요. 그 중에 합격 점수가 뭐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필기, 실기를 같은 날 응시하지 않고요. 필기 시험이라고 별도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응시하고요. 이 실기 시험에서 합격이 됐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필기에 합격하게 되면 2년간은 1년인지 2년인지는 다시 봐야겠네요. 자, 1년, 2년간은 필기를 다시 시험 보지 않고요. 실기를 계속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일단 따두고 실기를 나중에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따로 본다는 거, 실기를 따로 본다는 거, 그리고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기 과정과 실기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또 우리 여러분이 시험 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세무회계 자격증들은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한국이 채택한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정기 시험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필기를 먼저 따로 보고 필기가 붙은 사람이 실기를 따로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게 다른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도 하고 관련된 회계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그냥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시험을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잠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쁜 언니가 있네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 접수 중인 상시 시험이라고 보이시죠? 이 중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한자,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운용사는 메일 접수가 가능하고요. 해당 지역에 내가 시험 보고자 하는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어떠한 그 시험 일정을 가지고 있고 장소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들어가서 매일매일 여기 개인 접수 바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뭐 가입하셔야겠죠?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어느 시험 장소에서 시험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정보는 종목 소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회계세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회계세무 자격증은 전산회계 운용사밖에 없고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응시 자격은 뭐 따로 없고요. 급수가 이제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합격 요것만 잠깐 볼게요. 시험은 필기, 실기를 따로 보는 거고요. 자, 필기는 매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필기 시험이 4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지 이제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40점은 이제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런 거야. 운용사 시험 중에서 2급이나 1급 같은 경우는 과목이 돼 두 과목이에요. 이렇게 두 과목. 합격은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각각의 과목당 과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30점인데 하나는 100점이면 두 개 더하면 130이니까 평균 내면 60점 이상이지만 이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한 과목당 적어도 40점 이상은 맞아야 두 과목을 더해서 평균이 이상일 때 그럴 때 또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회계 원리 한 과목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60점 이상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실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70점 이상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3급은 필기, 실기를 따로따로 보는 거고요. 모든 시험 마찬가지지만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회계 원리 파트만 시험 문제가 출조돼요. 그러니까 1, 2, 3급 중에 제일 쉽겠죠. 그 다음이 또 이제 2급, 3급이 되는 거고요. 전체 객관식 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그 길지 않아요. 한 40분 정도입니다. 25문항이니까. 그래서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25문항이고요. 합격은 60점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공학용 같은 것들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칙 연상만 가능한 기본적인 쌀집 계산기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 프로그램은 내가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는 그때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New S 플러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전산기기 운용사 시험은 이제 필기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22년도 1월 1일부터 출제가 되는 기준이 다소 변경됐고요. 이 과정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 적용되는 이 기간 동안의 필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 기준은 2, 3, 4,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시간은 40분이고요. 객관식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페이퍼로 시험 보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CBT라고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종이를 나눠주지 않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자리가 배정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은 마우스로 문제를 읽고 그 답을 마킹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종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험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가 비대면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일단 시험장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대면이 좋긴 한데, 비대면은 집에서 시험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뭐 컨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한가름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제대로 인공지능이 잘 아무리 그런 것들을 캐치한다 그래도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장에 가고요. 그런데 종이가 없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마킹하는 거예요. 단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종이를 나눠주고요. 그 종이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나눠줄 거고 계산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숫자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참은 이제 계산기, 간단한 필기 도구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시험이 나오는 출제 어떤 항목들을 보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서 이게 기초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정도가 2개 정도와 관련된 작성 과정을 물어볼 거고요. 재무제표 요소 중에서 자산 계정 중에 뭐 현금 등 금융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등등을 보게 될 거고 기타 채권 채무,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자본계정,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런 계정들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출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씩 쭉 따라가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OT와 함께 자,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볼 건데요. 회계를 영어로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이제 진행형인 거죠. 회계라는 게 어떤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온 과정을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계란 정의를 내려보면 회계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회계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계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을 우리 이제 기업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업이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회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거래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오는 과정을 우리 이제 회계라고 부르고요. 회계는 지금 현재 정보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누가 종이로 합니까? 그쵸? 기본적인 시스템화에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굴까?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한 자들이겠죠. 돈을 투자했으면 내가 투자한 것만큼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나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는 성과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걸 만들어내는 역할이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음. 자, 투자자 또는 돈을 빌려준 자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회계라고 하는 결과물을 토대로 그 경영자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벌었다고 보여주면 잘했다, 잘했다. CEO, 너 잘했으니까 너에게도 연봉을 올려줄게.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회계라고 하는 정보가 그런 역할도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기업의 종업원들도 중요하겠죠. 종업원들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익이 났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연봉 상승이겠죠. 그런 것도 더 보려면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다. 그리고 그 기업과 관계가 되는 공급자들, 채권자들, 우리와 여러분 같은 고객들, 고객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기업이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회계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외부의 감시자들인 거죠, 사실은. 정부나 유관기관 또는 일반 대중들, 잠재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고요. 자, 기업 실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기업, 삼성전자, 뭐 현대, 뭐 이렇게 LG, 뭐 이런 카카오 이런 기업들. 기업이 회계가 되는 주된 대상이고요. 기업 회계는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 그 기업 자체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쵸? 독립된 기업 실체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기업 실체란 소유주와 그 기업의 실체를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틀린 거죠. 소유주와 기업 실체는 독립적이다. 다르다. 그 소유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씨 가족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이씨 가족입니다. 라고 말해도 맞지만 이씨 가족과는 별개죠. 독립적인 삼성전자라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회계인 거고요. 자, 유용한 정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가 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여야죠. 쓸데없는 정보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야. 투자할까 말까, 돈 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 하는 거니까 유용한 정보여야 되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뭘까요? FS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보여주고자 하는 유용한 정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무제표인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고요. 자, 그리고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데 그런 걸 전달해주는 그 정보 시스템, 모든 과정. 단순히 그냥 얼마 벌었니?
오늘 돈 얼마 나갔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정보를 해석도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고 전달하고 온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오스템에서 회계 정보, 회계 전문, 회계 담당자죠. 회계 담당자가 2천억 정도를 횡령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20억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2천억을 했다니. 깜짝 놀랐죠. 어떻게 했길래. 그쵸? 너무 중요한 일인 거야. 돈 열심히 벌면 뭐예요? 그런 직원이 그런 식의 업무를 했다.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회계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실제 재무적인 정보를 식별하고 전달하고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가면 기업이 있고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어.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그 기업에 돈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한 그들에게 우리는 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보를 요약하면 우리는 그걸 재무제표다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회계라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재무제표를 한번 볼 수 있거나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건 요즘에 사실은 상식입니다. 이쪽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식 투자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쵸? 소액주주로서. 주식 투자하는데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못 보면서 투자한다. 그것도 사실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쵸? 그 기업의 느낌? 음. 근데 뭐 죄송하지만 저도 느낌 가지고 많이 투자해요. 느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느낌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 투자합니까? 돈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쵸?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건 요즘에 기본인 것 같아요. 자, 회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니까 뭐 이렇대요.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통해서 각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투자받고 자금이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 형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대요. 회계라는 게 그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가 국가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의 현재 손익의 결과, 그리고 재무 상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 기업, 우리 국가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후에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돈이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직장이 못 들어가니까 직장이 못 들어가니까 돈을 못 벌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내가 뭔가 일했을 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고요.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정보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좋은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 정치랑 기업을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그렇죠? 기업과 우리 개개인들의 소득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기업에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가 꼭 주주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제가 모르게 해서가 아니라. 자, 근데 이제 회계를 또 분류해 볼게요. 회계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회계는 누가 그 정보를 이용하느냐, 누가에 따라서 이제 둘로 나뉘고 싶은 거예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회계 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경영자가 이용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이용하는 거는 이들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사람들. 경영자는 사실은 회계 정보를 내부적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왜 내부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냐면 경영자는 회사 안에서 일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서 뭘 이용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제품 만드는 제조업은요. 제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제품을 만들려면 원가가 들어가요. 그 원가를 통해서 팔아요. 팔면 얼마에 파느냐는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판매를 뭐 10,000원에 한다, 하나당. 그러면 이익이 얼마 정도 나야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뭐 열심히 들어간 임차료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연봉 다 챙겨주고 그리고도 돈을 남겨야 돌려주겠죠.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그쵸?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많이 팔았는데 원가가 높으면 팔아봤자 이익은 덜 나겠죠. 원가가 한 2,000원이 된대. 그럼 하나당 8,000원 이익 나. 80% 남겨. 그럼 80% 남기는 걸 가지고 쓰고 남겨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주고 이자도 내고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이러는 거라 기업에서는 이 원가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원가는 얘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주주에게 원가를 공개하지는 못해요. 주주나 서민들이, 아니 서민들이 된다. 고객들이, 여러분 고객들이 그 기업이 파는 10,000원짜리가 원래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공개하나요? 공개하면 그 기업은 약간 뭐 과한 말로 말해볼까요? 또라이죠. 누가 원가를 공개합니까? 원가는 비밀이죠. 근데 원가를 알아야죠. 원가 계산이 기본인 거예요. 그 원가는 누가 필요할까요? 외부 정보? 내부 정보. 내부 정보죠. 원가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는 것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는 CEO죠. 그래서 회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회계도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회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자, 재무회계는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기업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적용해서 KIFRS라는 기준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누가 봅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자들에게. 근데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X 2년도 1, 2, 3월에 열심히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보세요. X 2년에 보고되는 재무제표는 몇 년도 내용입니까? 1년치 손익이죠. 그러면 보는 날 기준으로 전년도 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의 손익을 볼 수는 없어요. 마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꽤 과거 정보를 보게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돼요. 쉽게.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이 정도의 원리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넘어가면 중급 갑니다. 1급 가면 고급 가는 거예요. 급수마다 다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원가관리회계. 그러니까 원가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풀네임으로 말하면 원가관리회계다라고 불러요. 특정 보고서지 어떤 외부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보고서고요. 특정 양식이 없어요. 기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원가는 왜 만드냐면 1년 동안의 원가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를 X 2년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X 1년도 월 단위로 원가를 마감해서 1월에 원가가 발생된 금액을 보고 야, 제품을 이렇게 1,000개 정도를 생산할 때 100만 원 들어갔어? 원가 좀 줄여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 2월에 원가 좀 절감해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라 매우 미래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원가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늦은 정보를 나중에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를 보는 거지만 원가관리회계는 미래 정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일단 발생된 거,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리 좀 알려줘봐. 다음 달을 예측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나뉘어요. 관리 회계가 더 어려워요. 음. 자, 마지막은 세무회계인데 굳이 세수로 나누자면 세무회계도 있어요. 세무회계는 네가 돈 벌었니? 야, 벌었으면 끝나니? 세금 내야지. 부가세 내, 소득세 내, 근로자들에게 급여 줬어? 소득세 원천 징수해. 너 법인이니? 그럼 법인세라는 세금 내라. 벌었으면. 이런 세금들을 구하는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말고도 많아요. 자, 많은데 이게 기본이죠. 기업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를 굳이 따지자면 과세당국에게 신고서를 만들어서 세법에 의한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분야를 우리는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을 공부하시는 거죠? 자, 공부 안 해요, 얘네들은. 요것만 공부하는 거고요. 재무회계 중에 회계 원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25문제. 그것만 잘 풀어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제가 이때까지 뭐 재무제표를 몇 번 얘기했는데 재무제표는 5가지 양식을 묶어서 부르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마지막 주석. 요렇게가 재무제표입니다. 기타 수단은 사업 보고서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 재무제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재무제표 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오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2, 3, 4 나머지 이상한데 비슷한 거 하나 찡겨놓고 찾아내기. 자, 요거 암기. 요건 암기.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는 되겠지만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의 기준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특례 기준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이 전산회계 운용사는 이 기준에 의한 회계를 시험 보게 돼요. 자, 한국주택국제회계기는 상장된 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 등에 적용받습니다. 이거는 의무고요. 의무 적용이에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주식회사 중에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요. 외부 감사까지도 안 받는 주식회사들은 그냥 중소기업 회계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시험을 봐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매우 복잡하지만 그중에 이제 회계 원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가 됐죠. 위아더 월드가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펼치는 일들은 뭐 진짜 요즘에는 뭐 말도 안 되게 그쵸?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외국 투자자들도 많고 우리가 외국에 관심도 있고 그러니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나라를 가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해야 투자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해서 만든 회계 기준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두 개는. 이거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기업들은 얘를 써야죠. 이 기준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시험은 이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는 이유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는 거 빼고는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들어가 놨는데요. 여기 회계기준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 아래쪽에 회계기준들이 쭉 하고 이제 나열되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냥 국제회계기준은 IFRS라고 그냥 부르고요. 그 국제회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조금 더 환경에 맞게 다소 약간의 이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회 기준하고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게 K 코리아 IFRS 우리는 K IFRS에 대한 적용성을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외부감사 대상은 이거 받는다고 그랬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특수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우리 회사들 중에서 이제 영리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이제 B형이라고 부르는데
비영리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 거고요. 회계기준 체계 옛날 거. 뭐 이렇게 해서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면 회계기준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운받은 게 회계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회계기준원까지 간단하게 이제 가이드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회계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을 같이 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